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19 사태가 꽤 오랫동안 가네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해서 며칠 전에 이태원에서 갑작스런 또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이제 생활 방역에 대한 걱정들이 많고 특히 중고등학교 개학을 교육부에서 상당히 좀 걱정하고 그런 상황까지 왔다가 아마 정상적으로 일단 생활 속 거리두기 형태로 계속 좀 이제 완화된 그런 방역 대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 학교는 이미 여러분께 공지해드린 대로 이번 학기는 코로나19가 그리 쉽게 진정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왜냐하면 이제 백신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여러분께도 안내 계속해 드렸지만 이번 학기는 온라인으로 강의로 이번 학기 수업은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강화된 국민적 거리두기 강화된 그런 방역 캠페인 그런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점점 확진자가 한 자리 숫자로 나오면서 안정세, 충분히 정부로서도 관리 가능한 그러한 것으로 진행이 되어서 내심 저는 여러분들을 직접 뵙고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을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태원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바람에 대면 강의가 좀 어려운 상황으로 되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저도 매우 이러한 어찌 보면 불완전한 그런 강의가 계속 되어서 매우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조만간에 모든 이런 문제가 좀 정상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과연 문제점은 뭐고 그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문제점과 혹시 좀 합리적인 방안은 뭘까, 그런 좀 개선 방안은 뭘까, 이런 거를 제가 생각해 본 것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최근에 주택 시장이 좀 안정 내지는 좀 약간 약보와, 어찌 보면 이제 저는 약간 하강 약세 장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미 예측을 했습니다. 금년 초부터, 작년부터 그랬죠. 왜냐하면 정부가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를 하고 있고, 그래서 특히 15억 이상 되는 주택들에 대해서는 대출 안전이 제로 대출 규제하고, 또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그런 조세 제도를 이번 6월 말까지 이제 다주택자가 청산하지 않으면 양도세 중과를 하는
이런 정책. 그리고 이제 종부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죠. 그리고 재산세. 여기는 이제 건물 부분과 토지 부분에 대한 세율을 좀 뭐 높일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그것도 세율도 높이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 특히 과세 표준액을 과세 그 소위 말해서 공시율이라고 하죠. 공시율. 뭐 그러니까 과표 현실화율이라고도 하고 공시율. 그거를 현 시장 가격에 가까워 거의 100% 가까이 계속적으로 올리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현재 되게 강남 지역, 재건축 지역이라 하더라도 공시율이 제가 분석해 보니까 뒤에도 나옵니다만, 지난 앞전에 재건축 부담금 제도에 제가 설명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공시율이 61%에서 뭐 67% 정도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70%가 안 되죠. 그러니까 현 시가가 1억이라면 한 뭐 6,100만 원에서 한 6,700만 원 정도의 과표가 재산세 부과하기 위한 과표는 그 정도 잡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70%, 뭐 85%, 90%, 이제 거의 100%, 95%까지 지금 계속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엄청난 그런 소위 보유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특히 은퇴자들을 중심으로 한 분들, 다주택자들, 소위 갭 투자자들, 이런 분들이 이제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마 주택 가격이 일정 부분 조정이 불가피하고, 물론 신규 수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도심은 추가 공급이 없잖아요. 재건축을 통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하는 것이 10% 내외밖에 안 됩니다. 총 공급량에. 그러니 사실은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실제로 이렇게 재건축 규제를 해버리면 그래도 좀 용적률 높여서 뭐 10% 내외의 세대수 증가가 있는데, 이제 물론 이제 저밀도의 경우는 뭐 20에서 30% 증가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1000세대 개발하면 200~300세대의 일반 분양분이 생기는데, 이제 되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서울 도심의 주택이 없기 때문에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 공급 수단이 재개발 아니면 재건축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해서 이제 재건축 자체가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서울 강남을 제외한, 강남권을 제외한 소위 서울 지역에서 비강남연대라는 그런 단체가 만들어졌고, 제가 뭐 한 30개 단지 추진위원장을 포함한 주민 대표자들에 대해서도 작년에, 뭐 재작년에 제 국회에서 정부가 안전진단 기준, 현행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안전진단 그런 기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종전 거보다 완전히 강화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재건축 사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합리적인 개선 방안, 이걸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때 이제 뭐 그래도 비강남 연대라고 그래서 서울 지역 약 30개 단지의 대표자들이 저를 뭐 학교 앞으로까지 찾아오고, 학교도 찾아오고 그래서 자문해주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국회에서 발표해달라고 해서 제가 발표도 하고, 어떤 것이 문제고 합리적으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상대로 해서, 물론 거기에 일부 비강남연대 대표자들이나 전문가들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제가 주제 발표하고 이제 교수님들이 토론도 하고 국회의원들도 또 같이 참여하고 이런 세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렇게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면서 그 서울시 양천구 목동 지역 25개 내외의 그 단지들을
기준으로 해서 필두로 해서 그 이외에 예를 들면 그 성산 시형 아파트라든가 뭐 은평의 뭐 미성 아파트, 그다음에 특히 물론 올림픽 거기는 이제 강남권이죠. 송파구의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라든가 이런 이제 특히 비강남권의 노원이라든가 강북구, 도봉구, 뭐 중랑구 이런 그 이외에 하여튼 서울 강남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안전진단이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구조 안전성 그런 부분을 강화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특히 이렇게 강한 이유는 뭐 계속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주택 가격이 상승이 되다 보니까 사실 그러나 그 주요 원인이 서울 강남 지역의 재건축 사업 그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2017년 6.19 부동산 대책 그리고 8.2 대책 2018년 특히 재건축 부담금 이제 그 부담금이 시행이 됐죠. 2017년 말까지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총회를 열어서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하지 않은 나머지 단지들에 대해서는 이제 2018년 1월 1일부터 재건축 부담금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그런 재건축 부담금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에 안전진단 강화 방안을 이렇게 이제 재건축에 대해서는 초강경 규제 정책들을 잇따라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제 2018년 3월 5일 날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 2018 141호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그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구조 안전성, 핵심이 뭐냐면 종전보다도 구조 안전성 평가의 가중치를 높였습니다. 예를 들면 종전에는 20%였는데 이번에는 50%로 구조 안전성 평가의 가중치를 이렇게 30%나 높여버린 한 2배 반 높였죠. 그리고 주거 환경 중심 평가의 가중치는 내렸어요. 주거 환경 평가. 주거 환경, 예를 들면 주거 환경이라는 것은 주차장이 없다든가 생활 환경이 좀 어렵잖아요. 특히 주차난이죠, 주차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녹물이 나온다든가, 그렇죠? 이런 이제 주거 환경 그런 부분에 대한 가중치는 내렸어요. 그래서 재건축 추진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제 배경에 따라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고 지금도 계속 재건축 이렇게 안전진단 기준 이런 그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거기에 이번에 아마 김웅 아마 그 검사 내전인가 그 아마 저자인 김웅 의원이 당선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주민들은 이제 이렇게 강화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서 지금 30년이 넘었는데 재건축 못하게 하면 이게 되느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아마 적극적으로 아마 김웅 그 의원 국회의원 지금 당선자죠. 을 아마 좀 이런 문제도 해결해 달라고 아마 좀 이번에 그쪽 많이 지원한 걸로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론적 배경으로서 재건축의 한번 의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재건축이란 뭐냐? 뭐 이미 설명을 드렸죠.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정해져 있는 그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이제 사업을 하는 건데 재건축 사업은 이제 정비 기반 시설, 그러니까 정비 기반 시설은 도로, 뭐 공원, 뭐 상하수도 등 이런 것을 이제 정비 기반 시설이라고 하죠.
이것은 좀 양호하지요. 왜냐하면 이미 택지 정리가 되어서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 이런 공동주택을 지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 기반시설은 양호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래돼서 이게 노후불량 건축물들이 특히 이제 아파트 연립주택 이렇게 노후불량 건축물들이 공동주택이죠 주로 이렇게 밀집되어 있고 이렇게 주거 환경이 아주 안 좋죠. 주차장이 거의 부족해서 맨날 주차난 주차 전쟁이지요. 이것 때문에 이웃 간의 잦은 주차 시비 또 그래서 싸움이 발생하고 심지어 칼부림 사건까지 벌어지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거 환경이 열악해서 생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건축물도 녹물이 나오고 수도 배관이 거의 썩어서 이렇게 이제 그리고 그 하수도 배관도 용량이 적어서 뭐 막힌다든가 하여튼 특히 녹물이 나온다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재건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이렇게 노후불량한 공동주택들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재건축 아닙니까? 이렇게 재건축이라는 것은 노후불량한 공동주택을 재건축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특히 도로, 주차장, 공원 등 이게 정비 기반시설이라고 하죠. 이런 기반시설을 정비해서 특히 신규 택지 개발하려면 어때요? 녹지를 훼손해야 되고 이렇게 또 그다음에 도시의 팽창에 따른 그 도로, 공원을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만 건설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기반 시설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도로, 공원, 상하수도, 가스, 뭐 전기, 가스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도로 같은 경우도 계속 메인터넌스를 해줘야죠. 유지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유지 관리 비용. 그래서 신도시를 만드는 것은 이제 물론 주택난을 해소하는 측면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소위 공적 자금이 투입이 계속 돼야 돼요. 이것을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왕에 도심에 설치되어 있는 정비되어 있는 정비 기반시설을 활용한 그런 재건축 재개발 이게 그리고 어차피 도심 속에 일터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래서 이렇게 직주 근접형의 그런 이제 주택 공급 이게 매우 효율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렇게 도시 재생이나 도시 정비 사업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가까운 일본,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빈집이 320만 가구나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도심의 도시 정비 사업, 도시 재생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소위 도쿄라 하더라도 도쿄 외곽에 있는 그런 주택들은 슬럼화되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나오니까 빈집이 늘어나 버린 거죠. 그래서 320만 가구나 됩니다. 우리도 뭐 162만 가구가 되는데요. 우리나라도 물론 제일 많은 게 전라남도, 광주 뭐 이런 식이죠. 지방이 많고 서울 수도권도 한 70만 가구 되는데 거의 그거는 뭐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할 그런 주택들 일부 미분양 주택도 있지만 거의 해소돼서 없죠. 하여튼 이렇게 이 외곽에 집을 짓는 것은 안 좋습니다. 도심에서 수요가 있는 주택 수요가 아주 많은 도심에서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데 이렇게 신규 택지 공급을 하면 사회적 비용이 계속 든다 이거죠. 더군다나 이제 도시민의 허파라고 할 수 있는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든가 이래서 환경적으로도 안 좋은 것입니다. 반환경적인 그런 정책이죠. 신도시 정책이라는 것은. 그리고 지속적인 그런 사회적 비용이 도로 다시 뭐 복구해 줘야 되고 다시 그러니까 유지 관리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도 많이 들고 유지 관리 비용도 많이 들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도시 정비 사업이야말로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이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노후 불량 건축물이란 뭐냐? 이 재건축 대상의 건축물이 노후 불량 건축물이에요.
현행 도시정법 제2조에 보면 2조 용어의 정의가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의 제3조에 보면 우선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노후불량 건축물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이제 재건축 대상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 중 내진 설계죠. 그러니까 내진 성능이라는 것은 내진 설계가 되지 않은 건축물을 말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기능적 결함이나 또 부실 설계, 시공, 부실하게 설계를 했거나 또는 부실하게 시공해서 이 구조적 결함, 그러니까 구조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그런 건축물로서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다음 각 요건을 충족하는 건축물로서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도 조례로 이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인데, 첫 번째,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 환경이 불량한 곳에 위치할 것. 두 번째는 이제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에 그 건설에 드는 비용과 비교해서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될 것. 다시 말해서 지금 계속 비가 새고 녹물이 나오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옥상 방수돼야 되고 옆에 또 이웃집에 수도관이 새서 천정에 또 수돗물이 샌다든가 녹물이 새고 이런 거 하려면 어떻습니까? 그 원인을 찾아서 또 수리해야 되고 옥상 방수도 해야 되고 또 어떻습니까? 주차장 부족하면 또 설치도 해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수선해서 쓰는 것보다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한 번 고치면 괜찮은 게 아니라 또 옆집 거가 또 새고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수도 배관이 썩어서 이게 더군다나 이제 오래돼서 주택이 아파트가 금이 가고 해서 조그마한 지진에 의해서도 이 배관이 흔들려서 깨질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선을 하는 비용보다 차라리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비용이 더 오히려 경제적으로 이익이다. 이러한 이제 소위 비용 계산이 돼야 된다는 거죠.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예상될 것.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시도 조례를 정하는 거. 그리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또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도 조례를 정하는 건축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에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는 물리적인 기간은 그 산식에 의해서 1991년 이전에, 그러니까 91년 이후에 준공된 것은 이제 40년이고 1982년부터 90년 말까지 이제 그런 건축물은 1년에 1년씩 더해서 이제 준공연도와 더하면 재건축 가능 연도가 나옵니다. 예, 그런 산식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 게 노후불량 건축물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후불량 건축물이야만이 재건축 대상이 되는 거죠. 다음은 이제 재건축 안전진단이란 뭐냐? 예, 재건축 안전진단. 안전진단은 주택의 노후불량 정도에 따라서 구조의 안전성 여부, 또 수도, 설비, 주차장 이런 이제 주거 환경 등을 조사해서 재건축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이 안전진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안전진단을 실시하냐면, 첫째, 정비계획 위반권자가 정비계획 위반을 위해서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돌아한 때 안전진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도지사 또는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정비계획 수립권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노후불량 건축물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정비계획 위반권자가 정비계획을 위반하기 위해서 이 정비계획 수립 시기에 그때 안전진단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토지 등 소유자가 만약에 정비 애정구역에 위치한 정비 애정구역이라는 것은 이제 소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죠. 그러니까 기본계획 중에서도 재건축 기본계획이겠죠. 그 정비 애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안전진단을 실시를 만약에 요청하면 그때 안전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비 애정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사업 애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요청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 시공으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해당 사업 애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10%, 10분의 1이죠.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가 이게 바로 안전진단 대상이고 노후불량 건축물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구체적인 것은 이제 국토교통부가 2018년에 고시한 이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또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작성한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 매뉴얼 이것에 전부 안전진단 실시 기준이 다 있습니다. 이 공동주택 과연 지금 재건축 대상인 노후불량 공동주택에 대한 문제점들이 뭐냐라는 설문조사를 2012년도에 했고 또 얼마 전에도 했습니다. 제가 자주 설문조사를 해봅니다. 왜냐하면 대개 보면 하려는 목적이 재건축하려고 하는 목적이 대개 보면 주택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다. 자산 이익을 위해서 그렇다. 뭐 이런 이제 비판도 있고 그래서 한번 그런 항목에 대해서 전문가들 뭐 그다음에 실제 시민들 뭐 공무원들 뭐 이런 다양한 계층을 상대로 해서 제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여기 보면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시설 노후화예요. 52.4.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차장 부족 문제. 이건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는 거죠. 주차장 부분 문제가 약 20% 가까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재해, 뭐 지진이라든가 자연재해, 뭐 이런, 그 다음에 불편한 아파트 구조. 이렇게 이제 실제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난방 방식이라든가 화장실 수가 적고, 불편한 아파트 구조 때문에 재건축해야 된다는 것도 14.5. 또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해서 건물 파괴라든가 붕괴가 될 우려가 있다. 그게 이제 13.38. 이렇게 이제 형태를 나타내는데 어쨌든 이 주택 가격 하락 때문에 재건축한다. 이 부분은 매우 적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소위 비강남권, 그러니까 서울 양천구 목동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이제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여러분, 앞서 제가 잠깐 소개한 비강남연대라는 그런 시민단체가 꾸려져서 제가 상담도 해주고 제가 만나고 또 심지어 학교까지 찾아오고 또 학교 앞에 30여 개 단지 주민 대표자들이 소위 추진위원장들 이런 분들이 뭐 양천구 목동 지역 그다음에 여의도 지역 그다음에 뭐 강서구 뭐 성산시청 노원 도봉 뭐 중랑 강북구 뭐 이런 성동 은평구 뭐 이런 분들 중심으로 30여 개 단지 대표자들이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했고 계속 꾸준히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서울 강남 지역은 어느 정도 재건축이 거의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비강남 쪽이 문제가 있는 거죠. 대개 2017년 말에 이 규제책을 내놓기 전에 아마 조사한 것인데 서울 시내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가 모두 10만 3,822가구. 이 중에서 강남 3구를 제외한 비강남권이 83.1%를 차지하더라고요. 이건 제가 국토교통부 자료를 제가 분석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비강남연대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이제 서울시 양천구나 노원구, 마포, 강동구, 그 서대문구, 은평구 이 주민 대표들 발족한 비강남 차별저지 국민연대 이 자료를 보니까 이 노후불량 공동주택의 가장 큰 문제점이 주차장 부족이에요. 또 그리고 소방차 진입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화재가 나서 이렇게 재난에 대응할 수가 없고 내진 설계가 반영이 안 돼서 지진 발생하면 매우 위험하고 특히 이 상하수도 배관, 상수도 배관이 썩어서 녹물이 나오고 정말 이렇게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런 그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면 주차장 부족 때문에 주민들끼리 엄청나게 많이 주차 시비가 있고 뭐 정말 짜증스럽지 않습니까? 자다가 나오고 밀고 그러다가 시비 붙어서 싸우고 심지어 그 어떤 뉴스에 보니까 뭐 칼부림까지 일어나고 이런 게 있습니다. 특히 은평구의 경우는 소방차 진입이 안 돼서 화재 진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예 물론 거긴 단독주택인 경우가였습니다만 소방차 진입이 안 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다 전소돼 버리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내진 설계가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내진 설계가 이제 1988년도에 그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이라든가 또는 그 공동주택의 경우 그리고 이제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은 반드시 내진 설계를 반영하도록 그렇게 법이 바뀌었지요. 건축법이. 그런데 그 전 거는 전부 내진 설계가 없어서 매우 구조 안전에 취약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 노후화, 그러니까 특히 수도 배관이 썩어서 녹슬어서 터지고 겨울철에 뭐 특히 녹물도 나오고 또 층간 소음이라든가 또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고장 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조물이 뒤틀리다 보니까 이 엘리베이터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뭐 이런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이게 고가 사다리차나 굴절차 그 회전 반경이 크고 자체 고정 장치를 펼치기 위한 공간이 확보가 어려워서 화재 진압이 좀 어려웠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양천 소방서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연약 지반도 있다고 그래요. 특히 목동 신시가지 개발할 때 그때 이제 목동이라든가 신정동 이게 전부 다 이 논이었다고 합니다. 논밭이었는데 이게 연약 지반 뻘이 좀 많았다는 거죠. 왜냐면 한강 하구 쪽이 가까우니까 그래서 수많은 이제 파일을 박아서 그 인공대지를 만들어서 이 아파트 목동 신시가지를 만들었거든요. 이거는 지금 현재 그 국회의원 아마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희 의원이 2018년 2월 국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진단의 현재의 어떤 절차를 보겠습니다. 절차를 문제점보다는 안전진단 절차를 제가 지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 절차를 보면 안전진단 절차와 방법. 우선 이제 현지 조사를 합니다. 유관 검사를 하죠. 유관으로 현지 조사를 유관 검사를 통해서 이게 예비 안전진단이라고 해요. 예비 안전진단. 그래서 예비 안전진단 또는 현지 조사라고도 합니다. 현지 조사를 하면 안전진단이 불필요하다 또는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구조안전성 평가 안전진단과 구조안전성 및 주거환경중심 평가 안전진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안전성 평가를 중심으로 하는 안전진단이 있고 구조안전성 및 주거환경중심 평가 안전진단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안전진단 기관에 의뢰해서 안전진단을 실시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현지 조사를 해서 건축물 개요를 조사하고 설계 기준이라든가 이제 기본 현황 검토를 해서 이제 분야별 평가를 하죠.
구조 안전성 평가도 하고 건축 마감이라든가 설비 노후도 이런 것들을 평가를 또 하고 또 주거 환경 평가를 합니다. 주차장이나 또는 경제성 분석 포함해서 그래서 종합 판정을 해서 의견을 제시하는데 안전 진단이 필요 없다. 이상이 없으면 좀 약간 이상 징후가 있으면 안전 진단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면 그래서 안전 진단을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분야별 이 평가 내용을 좀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조 안전성 분야를 본다면 구조 안전성 중심으로 중심의 구조 안전성 중심의 평가 중요 항목을 좀 보세요. 여기에 보시면 우선 이제 집안 상태, 집안이 어떠냐? 집안이 매우 중요하죠. 구조체의 기본을 지탱하는 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집안이겠죠. 집안. 연약 집안이 되면 그러니까 있으면 안 되죠. 연약 집안 같은 경우는 이 파일을 아무리 박아도 나중에 이게 계속 이 집안에 변형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구조체에 변형이 생겨서 안전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집안 상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집안 치마가 있냐, 집안 치마. 그래서 집안 치마 여부를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치마량이 과연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과연 진행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왜냐하면 집안이 약하면 계속 치마되겠죠. 그래서 그 치마량이 얼마인가를 체크를 다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모든 그 구조 형식을 다 각 동별로 다 체크를 합니다. 다음은 이제 변형 상태. 이 건축물의 이 변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 건축물의 이 건축물 기울기 어떻게 기울어졌는지, 기울기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 이 바닥판의 이 변형, 물론 이제 경사 변형과 또는 이제 어떻게 휘었는지 이 휨 변형 이런 것들을 변형 상태를 또 평가를 하고 또 균열 상태. 그러니까 이 구조체의 크랙 균열이 갔는지, 또 아니면 이제 비구조 균열이 있는지, 또 집안 치마로 인한 균열이 있는지, 이 균열 상태가 어떻게 형상이나 이 폭, 진행성, 이런 그다음에 누수 정도, 뭐 이런 것들을 균열 상태를 또 평가를 합니다. 다음은 이제 하중 상태. 이 하중 상태는 고정 하중이 있고 또 활 하중이 있고 과하중이 있습니다. 이런 여부를 또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조체 노후화 상태를 봅니다. 이 철근이 노출되어 있는지, 앞서 사진들 보셨죠? 이 크랙이 가서 이게 이 레미콘, 그러니까 요 슬라브가 탈착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철근이 노출돼 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는지를 이제 구조체의 노후화 정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제 철근이 밖으로 노출이 되면, 아니면 이제 구조체에 크랙이 가서 이 빗물이 스며들면 결국 이 어떻습니까? 이 철근이 부식이 되겠죠. 그러면 이 철근이 부식되면 이 철근이 부식되면서 그러면 이게 철근이 팽창돼 버립니다. 이게 팽창됩니다. 부식이 되기 때문에. 이 엄청난 압력이죠. 팽창되면 그러면 또 크랙이 더 가속화되겠죠. 그래서 그 일본의 그 재료공학자인 키시타니의 이 철근 콘크리트조에, 그래서 내구 연한을 이렇게 철근과 이 자갈모래에 시멘트를 섞어서 융합되어서 이제 비벼서 만든 소위 몰탈, 이런 이제 이걸 섞어서 이제 철근 콘크리트조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 수명을 60년 정도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60년 정도는 어찌 보면 키시타니식에 의하면 계속 양생되어 간다. 그러면 결국은 한 100년까지도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가끔 그런 얘기 듣죠.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도 싶지 않은 일제 강점기, 일제 시대 때 1910년대, 그죠? 지금 벌써 100년이 지났는데도 옛날 그때 놓은 교량 같은 거 시골에 보면 많이 있어요. 지금 그런 교량도 튼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쪽 교량을 철거하면서 보면 철근도 아주 뭐 거의 그 신제품 철근처럼 소위 말해 쌩쌩해요. 녹슨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교량 만들 때 이렇게 배근 공사를 잘하고 거푸집도 잘 설치해서 잘 철근 콘크리트 구조체를 잘 완성한 거죠. 그러면 이제 진짜 100년 가도 끄떡없는 게 어찌 보면 철근 콘크리트 조입니다. 자, 이렇게 하여튼 이 철근 노출이 됐는지, 부식 상태가 어떤 정도인지, 또 박리, 또 박락, 이 박리 현상, 이게 갈라지고 떨어져 나가는 이런 것들, 또 백화 현상, 백화 현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비가 새서 하얗게 진행되는 거죠. 그죠? 시멘트 그게 그 가루가 물에 어떤 분해돼서 스며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결국 이제 잘 비벼졌었는데 이게 이제 소위 분리 현상이죠. 자기들끼리 분리돼서 그러면 이제 완전히 경화되겠죠. 이게 아예 이제 이 강도가 완전히 약해져 버리는 거죠. 누수 상태 이런 것들. 그다음에 구조부 이 구조 어떤 부재 이 변형 상태 이 구조 부재의 어떤 철거라든가 변형 이런 것들을 이제 신설을 하고 또 집합부 상태 집합부 철물 부시 상태라든가 또 그 어떤 이 사춤 상태 그다음에 이제 부착 모르타르 상태 이런 부착 모르타르가 탈락됐다든가 뭐 들뜸 현상이 생긴다든가 이런 거죠. 특히 조적조 경우는 이게 상당히 좀 이런 부분이 심각할 수가 있죠. 다음은 주거환경 분야 중점평가 사항입니다. 이건 주거환경이라는 것은 법에서 나와 있지만 주변의 토지, 이용 상황 등에 비교해서 주거환경 또 주차환경 또 뭐 일조라든가 소음 이런 주거환경이 열악한지 주거환경이 어떤지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난 대비 화재 시 피해라든가 이 소방 활동이 소방차 접근이라든가 이 소화 활동의 용이성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이 홍수라든가 침수 피해 가능성 이런 재난에 대응해서 잘 재난 대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시미관을 현저하게 저해하는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주거환경 분야 중점 평가입니다. 또한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화 분야입니다. 요거 보시면 건축 마감 상태, 그러니까 지붕 마감 상태, 유벽 또 계단실, 공용 창호 이런 마감 상태, 건축 마감 상태를 봅니다. 그리고 이제 기계 설비 예를 들면 이제 난방 방식이 적절한지 기계 설비 중에서는 주로 이제 난방 방식 뭐 예를 들면 뭐 지역 난방을 쓰든가 아니면 개별 난방을 하는 건지 난방 방식 그다음에 이제 급수라든가 급탕 이런 그 방식 적정성 그리고 오염 방지 성능 기타 오폐수 배수 도시가스 환기 설비 적정성 기계 소방 설비 적정성 이런 것들을 기계 설비 시스템 적정성도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계 설비 장비라든가 이 배관 노후도 장비라든가 배관 노후도와 교체 용이성 이런 것들을 체크합니다. 다음은 이제 전기통신 설비 이 전기통신 설비 시스템의 적정성 그러니까 그 변전 뭐 이런 거 수변전 방식 또 용량의 적정성 전기통신 시스템 효율성과 안전성 전기 소방 설비의 적정성 이런 부분들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 통신 설비 장비 및 배선의 노후도 그런 교체 이런 장비라든가 배선의 노후도가 어떤지 또 교체가 용이한지 이게 옛날은 뭐 어떻습니까? 옛날 거는 완전히 이런 수도 배관이라든가 이것을 골조에 아예 삽입해서 해버렸기 때문에 이걸 교체하려면 이 골조를 철거해야죠.
그러니까 그건 교체가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해서 안전진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 국토교통부가 2018년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 재건축은 이제 이런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주택 시장이 과열되면, 다시 말해서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면 그게 이제 주로 서울 강남 지역이 재건축이니까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이제 5대 신도시들 뭐 분당, 뭐 일산이라든가 안양, 평촌, 군포 뭐 이런 5대 신도시들이 이제 전부 다 재건축 대상이겠죠. 그러면 하려면은 안전진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조사, 이를테면 그게 예비 안전진단, 그거를 거치고, 그래서 사전조사를 해서, 이 정밀안전진단을 소위 본 안전진단 또는 정밀안전진단, 안전진단이죠. 그거를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택시장의 부침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면 이제 규제 정책으로 이제 주택 가격의 진원지가 재건축 지역, 특히 서울 강남권의 재건축 지역으로 보고 주택 가격이 오를 때는 이제 규제하기 위한 안전진단이 좀 어렵게 만들고 또 주택 시장이 좀 너무 침체되고 뭔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좀 규제 완화를 하기 위해서는 또 안전진단 기준을 좀 완화하는 이런 정책들을 계속 썼지 않습니까? 저는 뭐 누차에 걸쳐서 뭐 국토교통부 자문할 때도 그렇고 얘기했지만 이런 어떤 주택 시장의 부침에 따라서 이 안전진단 기준을 가지고 조정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은 정말 주택 시장과 관계없이 안전진단의 기준은 확고하게 좀 정립이 되어서 더 이상 뭐 정권이 바뀌든 또는 주택 시장이 좀 시장이 좀 많이 오르든 내리든 관계없이 그 부분은 그 지속적으로 그 기준은 변함없이 일관되게 기준이 정해지고 그것이 지켜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어서 자세히 그 내용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